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대선 D-3일입니다. 다음 주말 이 시간에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가 없는 상황이기에 21대 대통령이 선출돼 국정을 이어가고 있을 텐데요. 6월 3일 국민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잠시 후 1시 30분부터 핫이슈 핫피플 시간, 국민의힘 김성태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과 국민의힘의 대선 준비 상황 짚어보고요. 2부에서 1시 30분부터는 역시 핫이슈 핫피플 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나다윤 씨. 네, 지금 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서울 방향보다 지방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했던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이었던 11시부터 정오 사임 지났지만 여전히 정체 구간 많이 살펴지는데요. 이 시각 한 번의 정체 길이가 가장 긴 곳은 1번 경부선에 위치합니다. 부산 방향 충청권에서 천안 부근 16km 구간이나 길게 밀리고요. 충청권 정체는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도 진천 터널을 앞두고 짧게 주춤했다가 더 가서 남이 분기점을 앞두고도 11km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해대교 진입하기까지 어려운데 서평택 분기점부터 포승 분기점까지 30분 이상 필요하고요. 40번 평택제천선 제천 쪽은 안성휴게소부터 안진 터널까지 10km 구간 밀립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노선들도 경기권부터 여유가 필요한데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 부곡과 양지터널, 원주를 앞두고 각각 6km씩 막혔다가 새마을 부근에서도 5km 구간 속도 줄이고요. 60번 서울양양선 양양 쪽은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사이 그리고 조양부터 북방터널까지도 10km 이상씩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배제할 수 없다. 뭐 아주 확실할 때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볼다. 뭐 그런 거죠. 어떤 소식 뉴스들입니까? 네, 먼저 어제까지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을 통해 이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지 먼저 살펴보고요. 당장 다음 주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그동안 공석이었던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펜타곤에서 나온 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우려를 키우고 있어요. 네. 이 고위 관계자 발언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사전투표. 3년 전 대선 때는 사전투표율이 얼마였죠? 네, 3년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36.93%에 달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때에 비하면 올해 사전투표율은 2.19%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어제죠. 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 국내 총 선거인 4,436만 3,148명 중 1,542만 3,607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첫째 날은 역대 최고치였었죠? 맞습니다. 이 첫날인 29일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틀째인 어제가 낮았습니다. 15.17%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20대 대선 19.36%보다도 낮았고 지난해 총선 15.67%보다도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이게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란 뜻인데요. 우선 양당은 지지층 결집을 서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 위기 극복 선거라면서 그 본질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 선대본부장은 이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의 강하고 단호한 의지가 이 기적의 대역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는 사전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속설이 있긴 한데요. 이 전문가들은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였던 2022년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 대권을 따내면서 이 속설이 깨졌습니다.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항상 사전 투표율은 계속 올라갔었는데 투표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사전투표율이 이번처럼 이 직전 실시된 동일 선거에 비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그동안 사전투표율은 줄곧 꾸준히 상승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좀 줄어든 감소한 원인은 뭐라고 분석됩니까? 네, 이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 감소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아요. 먼저 이 평일 투표의 한계인데요.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요, 이 3월 4일과 5일 금토요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평일인 1일차보다 휴일인 2일차의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심판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사전 투표 요일도 예년이랑 다르게 정해진 그런 탓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19대 대선도 이번처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전 투표율이 평일이었었나요? 네, 2017년 이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5월 4일과 5일이었고요.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 평일이었는데요. 이 줄 땐 날이 어린이날이라서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1일차보다 2일차에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네, 첫 번째 요인은 평일 투표의 한계다. 자, 두 번째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네, 네거티브 효과가 두 번째로 꼽힙니다. 이 선거 막판 이 거칠어지는 네거티브 공방이 이 투표율 하락의 한 가지 원인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을 겨냥해 꺼낸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둘러싸고 이 각 후보가 직접 날이선 언어를 주고받는 게 유권자들이 이 투표 이탈하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요인은요? 세 번째는 선거 구도에 따른 이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상 이 지지율 격차가 이 투표율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선 2주 전인 20일부터 22일에 실시된 한국갤럽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는요. 이재명 45%, 김문수 36%로 1, 2위 후보가 9%포인트 격차를 보였는데요. 이거는 3년 전 대선 2주 전에 이 같은 기관의 조사와는 판이하거든요. 2022년 2월 22일에서 24일 실시한 당시 조사에서는요. 이재명 38%, 윤석열 37%로 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접전이 아니니까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선거 구도가 이 진보 보수 유권자 각각의 투표율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층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은 어차피 이길 선거인데 내가 꼭 투표해야 하느냐 이런 안도감으로 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그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입을 통해 나와서 주목이 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이 현직 군 당국자들이 이 같은 발언을 더욱 구체화 또 노골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했죠? 네, AP통신에 따르면요. 이 2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간 29일 보도가 됐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요, 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함께 이 샹그릴라 대화라고 불리는 이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이 기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계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처럼 미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직접 주한미군 역할의 변화를 언급한 건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이 AP통신은 미국은 중국의 잠재적 대만 침공 그리고 이 지역의 동맹국에 대한 기타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으로 인도태평양 전역에 군대와 군함을 최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뭐 또 다른 고위 관계자 발언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제이 비어 브론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요, 이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 연설에서 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들어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한국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위치를 들어서 이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또 미국에는 선택지를 준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또 방금 방송 직전에 싱가포르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아시아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도 높게 중국에 날을 세웠고요. 이런 즉각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주간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 22분 향해 갑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운 주말이 예상됩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 29도로 전망이 되고요. 구미가 30도, 대구, 광주, 세종, 대전이 28도, 강릉 27,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서울이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면서 비슷하게 덥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좀 흐려지는 날이 많겠고 이번 주말보다는 2, 3도가량 낮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 대부분 대기질이 무난한데 오늘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예보 들어있는 인천 지역은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뿐 아니라 인천 동남부 권역으로 조금 전 12시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는 오늘 오후 대부분 지역이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권은 매우 나쁨 수준의 오존 농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월요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지만 월요일 낮부터는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월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려 월요일 밤 강원과 충청권으로 확대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주 화요일 흐린 가운데 내륙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선일의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26도 선으로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2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 네, 오늘은 평소보다 나들이 차량이 많습니다. 도로가 혼잡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옥산 분기점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청주 휴게소까지 이어서 정체입니다. 안성 휴게소에서 남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사 부근 4차로와 5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남사 진위 부근 5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오산 부근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가고요. 천안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까지는 20km 넘게 막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전 부근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환관터널 2차로와 3차로 역시 승용차 사고 있어서 부근이 혼잡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으로 떠나는 길인데요. 남양조금소에서 시작된 정체는 서종까지 이어지고요. 동산요금소에서 북방 2터널까지 가장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15km 넘게 막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조양 부근 1차로와 3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매송,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계신 김성태 전 의원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3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이제 오늘도 이제 벌써 아침 반나절 지나니까 이제 이틀 반나절 남은 거죠. 판세가 어떻습니까? 뭐 말이 따라붙고 있지만은 뭐 워낙 초반부부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그런 이재명 대표의 이번 선거의 그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아직 완전히 깨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 프레임은 이재명 윤석열 프레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의 좋은 그런 참신함 그리고 이제 정빈함 예. 뭐 이런 수수성이 좀 정책과 비전 뭐 이런 걸 다 읽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 남은 그 며칠 사이에 이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막판 이제 반전을 이뤄내기 위한 그런 뭐 총력 노력을 지금 다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상당히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어떤 집단 지성이 국민들의 그 마음이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대세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직까지는 되지는 못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좀 아쉽죠. 사전 투표 이틀 투표율이 첫날은 뭐 제일 높았는데 뭐 지난 대선 때보다는 앞선 합산해 보니까 조금 떨어진 그런 결과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그 아쉬운 대목인데 첫날 뭐 사전 투표를 비교하면은 역대 이거는 최고였어요. 역대 최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본투표율까지 치면은 이제 80%대까지도 넘길 수도 있다는 그런 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할 수 있다 싶었는데 네. 뭐 첫날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사전 투표의 바로 그 맹점 그 여러 가지 사고 뭐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부정선거 그 업무에 특히 우리 보수 진영 같은 건 상당히 피해 의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을 가지 않는 그런 예. 멈칫한 그런 모습이 특히 영남 유권자부터 수도권 전역까지 그래서 이제 어제 이틀차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진 거. 투표율이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네. 선관위가 뭐 몇 가지 실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또 악영향을 미친 거죠. 당연하죠. 첫날. 네, 네. 이게 보통 부정선거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사전 선거 투표 그러니까요. 이 제도에서 많이 비롯되거든요. 이게 이제 2013년도부터 이게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그런 뭐 온라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뭐 상당히 우월성 있는 그런 예, 예. IT 기반 통신 체제가 이제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그 대신 이게 다 일일이 또 사람의 어떤 이 감시가 또 소홀하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하고 사전 투표 하자라고 이제 독려하는 거 보면 사전 투표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은 다 벗어난 거죠. 그렇죠. 이제 김문수 후보도 당내 후보 경선 과정까지는 사전 투표 제도를 갖다가 없애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히고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이 사전 투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동안 이제 선관위도 많은 제도 개선을 이뤄냈고 또 우리 또 특히 잘 그 조직된 당원들이 참관인으로 특히 선거 경험이 많은 그런 우리 핵심 당원들이 참관인으로 많이 이제 참여하면서 그런 부정선거 특히 뭐 투 개표 이 과정이 전부 CCTV 투표한 보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를 하자. 근데 이 사전 투표를 안 하면은 안 하는 측에서 엄청 손해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왜 본투표 하루만 가지고 승부를 부르는? 예. 상대당은 3일을 가지고 승부를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자신부터 사전 투표할 거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에 이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우리 당원들 포함한 지청에 폭넓은 참여를
호소했습니다만은 예. 이틀째 되는 날 또 조금 꺾였다. 문제가 예. 또 생겼죠. 예.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저는 이걸 벌써 한 10일 전부터 그 뭐 젊은 청년 정치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 말로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닌데 예? 계속 그러면 안 한다 이 뭐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갖다 그렇게 많이 늘어놓고 어느 날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 그거는 기성 정치권에서 하는 뭐 그런 정치인 행태인데 그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이준석 객신당 후보가 할 것이다. 끝까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런 사람은 99.9%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이유가 있는 거죠. 결론은 이준석 객신당 후보가 자신이 이쪽에서 제시한 뭐 당권 내지 뭐 국무총리 내락설 뭐 공동정부 뭐 이런 걸 뒤씌워가지고 이준석 사실상 지지율을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한 고도의 공작행위죠. 예. 그게 실제로 자신들은 단일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이준석 후보 측에서 뭐 단일화 관련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가 또 회동을 뭐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런 김재원 지금 이제 후보 비서실장이 그거는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에요. 이 단일화라는 것은 물밑에서 예. 정말 그냥 서로 진정한 그런 처절함을 가지고 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받고 또 사퇴를 하고 그런 길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뭐 여론조사를 하겠습니까? 무슨 토론을 통해서 뭐 국민들 평가 속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물밑에서 정말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하나의 수단인데 이걸 하다가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덮어버려야지. 그걸 뭐 공개한 것. 그걸 뭐 토론 이후에 하자 뭐 이런 제시도 있었다 뭐 한다. 글쎄 그런 그런 이준석 기획신당 후보는 그런 적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단일화라는 거는 후보자와 후보자 간에 최종 만나서 선언하기 이전까지는 그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은 그거는 무덤 속에까지 가져가야 될 부분이죠. 네. 그거는 서로 또 지켜줘야 될 부분이죠. 알겠어요. 세 차례 TV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제일 잘했나요? 그래도 상당히 분발했죠. 베스트 워스트를 뭐 굳이 꼽으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준석 객신당 후보가 베스트 또 워스트도 이준석 후보 제일 잘하기도 했고 제일 못하기도 했다. 그런 거죠. 어떤 점을 잘했고 뭐 어떤 점이 제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에서 비롯된 그런 거 비판한 거. 120번 커피 경제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좀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그 이야기인데 뭐 경제학 이론으로 그게 뭐 이게 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모델인데 그죠? 네. 이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도 많은 모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론으로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상한 모델을 가지고 마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역량과 능력이 자신이 있다. 예. 그러면서 제시한 그 호텔 경제학 모델이라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그 좀 뜬구름 잡는 시기죠. 이미 실패한 또 경제 이런 모델이에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프게 잘 지적했다. 끝까지 추적해서 지적을 했죠. 예. 또 120은 뭐 커피 경제학에 대해서도 그 경제론에 대해서도 그거도 상당히 제대로 짚었죠. 자기가 경기지사 시절 뭐 이렇게 뭐 계곡에 뭐 어떤 뭐 그런 분배한 식당을 철거시키면서 그럼 뭐 커피는 120원짜리 팔아가지고 8,000원 뭐 이상 남기면은 돈을 많이 남기는데 뭐 굳이 그냥 뭐 죽 팔아가지고 오리탕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한 거죠. 그게 베스트였다면 워스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3차 TV 토론에서 이제 예. 해모성 발언이죠. 음. 그 해모성 발언 부분도 그런 거죠. 그 해모성 발언의 본질이 그러니까 그 본질을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각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이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한 선정적인 내용을 갖다 한 걸 자신은 또 순화하고 순화한 내용이 그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럼에도 하여튼 이거는 자신이 엄청난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안으면서도 예.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들이 그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뭐 200회도 아니고 700회 가까이 해가지고 그동안 뭐 그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이 운영되어졌던 돈이 2억 한 3천만 정도 된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출처불명의 그런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충실히 소명해야 될 부분이다. 예. 이거는 2021년 당시 민당내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해명은 우리 아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뭐 이 불법 도박 자금으로 이거 썼다. 근데 그게 진짜 뭐 고발 당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예. 또 기자들도 추적해서 보도한 게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작년 10월 말에 수원지법에서 약식 명령이지만 500만 원 벌금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후보는 그런 이제 공소장 여기는 뭐 약식 명령이기 때문에 판결문이 없으니까 공소장 자체가 판결문 효력이죠. 예. 자, 그 내용에 이제 그 적나라하게 그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총재선을 불과 390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장남의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그 방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장남의 공소장에 따르면 도박을 한 규모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총 2억 3,200만 원에 이르요. 그럼 평범한 청년과 서민이 도박으로 이 큰 금액을 탕진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도박 빚이 있다는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해명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박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 부부가 지원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나왔는지 저는 그것도 크게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제기한 건 좋으나 표현은 좀 잘못됐다. 표현은 분명히 그거는 그것도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예. 지상파 공중파에서 그런 뭐 적절치 못한 용어를 통해 가지고 해모감을 좀 부르는 이거는 계속 사과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까 뭐 이재명 대 윤석열 프레임 그게 이제 이른바 내란종식 프레임이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그런 그 선거 전략적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구도는 뭡니까? 이재명 독재론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독재론이지만 이 독재론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가고 상식적으로 다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일극체제를 넘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지존이 돼버린다. 이미 175석의 그런 절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엄청난 입법 권력의 그런 뭐 독단적인 행위를 다 보여줬잖아요. 거기에는 입법 독단뿐만 아니라 또 예산 일방적으로 삭감적인 행위, 탄핵 남발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도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예.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5년짜리 이 통치 권력이 이재명 후보 손아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야말로 입법 행정. 거기도 이제 사법부마저도 지난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최종심에서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예. 결정을 갖다 내렸잖아요. 판결을. 그럼 당연히 고법에서 이제 행령만 정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그 상황인데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그러고 청문회 한다 그러고 그리고 10명 찬성한 대법관들
전부 탄핵한다 그러고. 예. 그러고 해서 입법행위로는 대법원 정원법 100명까지 심지어. 그리고 대법관의 자격 요건도 뭐 이 법률인 아니면은 비법률까지도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방송인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 그러면은 대법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뭐 진짜 그야 뭐 이재명 후보가 내키는 그런 사람들로 대법관 자리에 다 앉히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냐 이게. 물론 이 내용은 철회를 했습니다. 예, 이 철회의 배경도 예. 절대적인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여전히 30명 이 대법관 정원 법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또 이제 재판정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미 국회 법사위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고. 근데 그걸 지금 2조 대대행 체제에서 빨리 본회의에서 그럼 또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로 이송시켜서 공포를 하게끔 해야지. 근데 이거는 지금 2조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까 봐 안 하고 있고. 딱 그냥 본회의 문턱에서만 딱 이걸 해놓고 예. 결국은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본회의에서 바로 우원식 의장이 망치 때리고 나면은 이재명 후보 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률 등등 공포해버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5개 재판 12개 가지의 지금 이제 범죄 사실 가지고 재판 이것도 전부 이제 다 정지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입법과 행정 사법까지도 예. 한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총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초대 총통이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하고 뭐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장부터 다 체포해가지고 독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혐의를 받는 정당에서 과연 독재론을 펼 수 있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인수혁신당 후보와 단일화가 예?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그냥 그런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생각하는 나는 이걸 오산이라 그랬거든. 오판이다. 그전에는 8명의 당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드는 그 후보를 잘 포장하고 디자인해가지고 그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국민들에게 어필되기보다는 한덕수 대행 꽃가마를 태워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요. 수단을 해가지고 엄청난 초기 대선 전략에 실패가 있었잖아요. 예, 새벽 3, 4시에 자, 이상한 짓도 그렇다면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이제 후보가 확정됐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간에 완벽한 전련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하고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작년 12.3 비상계엄이 터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적대적 공생관계다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걸 잘 지켜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만 청산하고 한 사람만 심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알았어요. 근데 왜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확실하게 절연을 못했을까요? 그게 이제 국민들 그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돼서 헌재에서 이 파면 결정이 이루어져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심판돼 버렸잖아요. 예. 그럼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청산의 대상이 이재명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네? 이재명 가장 당시 민주당 대표가 큰 정치적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예. 이때 이분이 30% 중반대의 박스권 지지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 심지어 20%대 놓고 떨어질 맞아요. 때도 있었잖아요. 이때가 기회였거든요, 우리로서는. 근데 왜 다 놓쳤어요? 그래 뭐 당에서 이렇게 뭐 좀 뜻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고 분명히 13 비상계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국민 사과를 갖다 더 철저하게 하고 예. 당은 자정 노력을 통해서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호가 호위 세력 몇 명이라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예.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 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각이었는데 근데 왜 다 그 아무런 자정 노력을 안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이제 안 되는 이재명 저 대표가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진짜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저는 절대 권력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발이 안 먹히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을 갖다가 절연하지 못한 그 가오예요. 그러니까 왜 못했냐고요? 왜 못한 거는 그거는 저도 참 누구보다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거는 당의 비대위 체제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가지고 이 비대위는 평상시적인 당이 아니잖아요.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역 없이 단두대에 올리고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비대위입니다. 예? 그 비대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럼 후보들이라도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예. 그걸 못하니까 지금 현재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보십시오.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 산혈병 문제가 5월 중순부터 20일 계속 보도가 나오고. 5월 20일 넘어서부터 이게 나오면서 제일 안 좋은 국민적 감정이에요. 이런 게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그냥 건진법사를 통해서 2개를 전달 받았는데 그걸 또 웃돈까지 웃돈 주면서 주고 또 바꿔왔다. 바꿔오고 그게 또 할 일 없어서 대통령실 그냥 행정관이 밖에 무속인 건진법사의 그런 산혈백 심부름이나 하고 있다면 이거 대한민국 얼마나 웃기는 대한민국이에요.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해명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에 대한 그 단절 전련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 호가호위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한 명도 책임되지 않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도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난 이후에 저는 원내대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에 제가 불출마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많은 배나 또 고통을 감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정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5년 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 지난 2022년도에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당도 후보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 김성태 전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대선은 안 되겠네요. 국민의힘. 그죠?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주 주말부터 당이 이제 사당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공천에 어떤 경우든 대통령실을 개입하지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 확보하겠다. 그리고 수직적인 당정관계 이거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제 당정관계 개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지금 후보 같이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련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이번 대선에서 그대로 자신이 이걸 득표율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올거지 지고 가는 뚝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 순수함은 과연 국민들이 그대로 다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너무 늦었고 또 절연의 강도, 그 발언의 강도 같은 게 너무 좀 미약하다고 느끼지 그러니까 않으세요? 이제 자꾸 지금도 선거 이제 3일 남가고 했는데도 인석하고 단일화에 연연하고 단일화만 하면 뭐가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준석하고의 단일도 우리 당이 쉽게 말하면 자정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와 혁신, 쇄신을 가져가고 누가 봐도 뼈와 살 도려내는 정말 저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혁신당 후보 단일화 하지 말자가 그래도 하죠. 그래서 당의 자정 노력이 저는 끊임없이 제가 처음부터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 보수 집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에게 제가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서 지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 관계 그대로 이번 대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대선판을 이끌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나서면 오히려 방해되죠. 윤 전 대통령 등장하면 방해되죠. 한국사 강사, 전모 강사가 지금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 유세차를 타고 표를 달라고 그러게 그게 소구르기 생깁니까? 안 생기죠.
우리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수도권 중도 무당청이에요. 예. 우리가 당내 그 엄청난 경선 과정에 볼상사는 모습 다 보여주나니까 알겠습니다. PK, TK 지역의 결집도 상당히 이완돼 있습니다. 그거 이제 결집해가지고 수도권을 지금 북진시키고 있는데 네. 아쉬운 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지지 호소하실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 중심에 이런 절대적인 권력이 한 사람 손에 쥐어지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단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막아야 된다. 네, 그런 어떤 얘기군요. 경우도 막아야 되는데 이미 작년 총선 이후에 절대 권력, 입법 권력을 이재명 대표 손에 쥐어줘 보니까 네. 그동안 뭘 했습니까? 국회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수단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권력을 손에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절제되지 않는 이 권력의 중심에 이재명 후보는 대단히 위험하다. 네. 그 위험한 대한민국을 분명히 막자. 우리는 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이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민들에게 100번 사죄하면서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문수 후보가 청렴하고 청빈하게 살아오면서 늘 사회적 약자,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처절함, 알겠습니다. 그걸 좀 선택해달라는 호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볼게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김성태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랜디 반 원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 들으시고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